주식심화론 오늘 만기일 목요일에 오늘의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약세의 원인과 국내의 산업 전망은? 네, 국제유가가 올해 연초부터 5월, 6월까지 꾸준하게 밀고 올라갔습니다. 거의 80달러 선 부근까지 76달러 선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는 7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 주춤할 때 SOL 같은 종목이 올라가서 눈에 띄었었는데요. 간밤에 국제유가는 일단은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1.4% 정도 상승을 했지만 70달러 선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 현황과 방향성 전망해 주시죠. 일단 올해 지금 석유, 원유,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요는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석유 수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9천만 배럴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9,600만 배럴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공급 증가분도 충분히 지금 이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유 같은 경우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분기에 수급이 좀 약간 타이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오펙에서 좀 증산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공급을 많이 상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재고에 관련된 부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펙에서 증산을 좀 결정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만하게 좀 수요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좀 더 상회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약간 좀 슬로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공급 증가분이 좀 많이 하회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감산 체계에 대한 종료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이란 석유 수출 제재라든지 미국의 점진적인 증산 등으로 인해서 일단 공급이 조금은 더 수요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수요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오면서 하향 좀 안정화될 것으로 좀 내년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국제유가를 보게 된다면 한 71불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내년이 되면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평균 한 65에서 68달러 좀 이 사이로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하면 이게 대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물가와 경기라는 거거든요. 이 물가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주 직접적으로요.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바로 유가인데 이렇게 현황과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경기의 회복세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것 같고요. 골드락스 경제에 대해서 예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에 연내 테이퍼링 이슈가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통해서 나오기 전에 8월장은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바닥을 61달러 선, 60달러 선 초반에 형성을 하고 반등 구간을 이어갔는데 최근에는 횡보하면서 70달러 선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시나요? 일단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된다는 점, 이 점으로 인해서 좀 수요 둔화가 좀 우려됐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좀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3대 석유 소비 지역이죠. 중국 같은 경우 좀 그렇게 큰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성장에 살짝 주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좀 크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7월부터
좀 약간 락다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라든지 제조 쪽에서 조금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중국 제조 PMI 지수가 이제 50.4를 좀 기록을 하면서 7월 달에 좀 경기 확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두 번째 좀 이유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유가도 이제 달러와 자산으로 좀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와 강세가 되면서 조금은 유가의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연내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를 봤을 때 일단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방으로서의 압력은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에 좀 상승하다 살짝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향 안정화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추세 이탈은 분명히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최근 상승 요인에 있어서 중국 지역의 경제 지표를 중요하게 보시네요. 중국의 PMI가 하반기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사라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요인으로 일부 지역의 중국 내 락다운 조치를 또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탈탄소 정책 때문에 요즘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도 공장 가동을 안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올림픽도 이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좀 주춤하고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료를 유가로 쓰니까 원재료를 쓰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유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내 정유 산업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는 뭐 워낙 지난해에 한 차례 코로나 타격을 입었고 그러면서 턴어라운드는 일단 또 성공을 한 네.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유 산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국제 유가 밴드가 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65불에서 73불 정도 사이로 어떻게 보면 밴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좀 정제 마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정제 마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제 마진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는 게 가장 큰 정유사 실적을 좀 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유가가 확대가 될 때마다 좀 발생 금액이 좀 증가한다는 점에 봤을 때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석유 제품의 어떤 스프레드 개선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요 개선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제 마진에 따른 뭐 이익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고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현재 시간부터 좀 약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부터 S-오일의 좀 반등이 좀 시작이 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하반기에 좀 주목해봐야 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S-오일 어제 강한 양봉을 내면서 뭐 3% 상승, 오늘도 상승을 시도했다가 뭐 일단은 60일선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유주 하반기에 주목할 섹터라고 보는 이유, 우상향할 수 있는 스프레드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유가 관련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한 해외 프로젝트 하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제 원유 하면 보통 이제 대부분 정유 쪽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원유와 관련된 해외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플랜트 기업? 플랜트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뭐 두 개 정도 떠오르죠.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제 원유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 그러니까 원유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저가가 아니고 적정가에 오르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해외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좀 원유가 내려가다 보면은 좀 플랜트의 어떤 발주도 좀 없어질 텐데 최근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발주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에서 한 73달러 밴드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발주가 남아도 어떤 이익 밴드에서 좀 많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가 같은 경우 뭐 올해는 한 65에서 73달러 그리고 내년에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65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발주에 대한 컨디션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4분기부터는 좀 EPC 쪽 업체들의 좀 해외 발주가 조금 두드러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친환경 정책에는 영향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가스 뭐 이런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그런 뭐 페트로케미칼 같은 이런 쪽에 좀 발주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탈탄소 그다음에 뭐 이후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건설 쪽 특히 원유 쪽에도 조금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건설 쪽에도 좀 그리고 이제 산유국에서도 이제 발주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스라든지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도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좀 에너지 헤게모니를 통해서 좀 새로운 발주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학에 대한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페트로케미컬의 이제 다운스트림 쪽에 어떤 투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수소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규제 쪽으로 해서 가스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발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게 나오고 있는 게 보면 이제 뭐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하나의 신기술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수소를 좀 추출할 수 있는 LNG라든지 뭐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플랜트 발주가 좀 최근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플랜트 쪽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다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유라든지 뭐 유가 같은 이제 가스 그다음에 석유화가 같은 전통적인 어떤 플랜트 발주도 분명히 있겠지만 신환경과 관련된 부분 뭐 수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제 좀 새로운 밸류 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동시에 나올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EPC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이런 프로젝트를 다변화하는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좀 역량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결국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페트로케미칼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으로의 어떤 지금 발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유국이 기존에는 석유화학이나 가스 쪽에 대한 투자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쪽보다 수소 또 아까 원전도 말씀해 주셨고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산유국의 돈, 중동 오일머니가 더 확대돼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중동 쪽의 투자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지금 그런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된 건가요? 본격화되고 있나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좀 시작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회사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지금 수면에 아직은 좀 뉴스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한 2017년, 18년부터 이런 수소라든지 신재생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1조 원 이상의 탄소 넷제로 메가 프로젝트 정도를 막 수행하는 이제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뭐 수소 플랜트 EPC 관련된 수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일단은 기존의 지금 가스라든지 이제 석유화학 쪽 플랜트뿐만 아니라 지금 수소 디벨로퍼의 어떤 모습을 변모하고 있는 어떤 건설사들, EPC들에 대한 좀 주목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유주와 또 유가 관련주 확인을 해봤는데요. 업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일단 뭐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네. 골디락스로 계속 흘러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뭐 어떤 돌발 악재나
시장의 어떤 또 수면 아래에 있는 뭐 그런 뭐 악재가 부각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경기 회복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가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탑픽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하면 이제 정유 관련된 종목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만 뭐 SO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좀 훌륭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건설 쪽으로도 이제 좀 연관된 종목들이 많죠.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든지 현대건설 같은 이제 종목도 많은데 저는 오늘 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 부분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수주 모멘텀에 대한 재개는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에너지 헤게모니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수소 생산을 위해서 글로벌 수소 사업자들과 좀 다수의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PC 단순히 EPC 참여에 어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수소와 관련돼서 전 과정을 지금 참여를 하는 수소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변신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제로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사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는 누가 주도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산유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유국이요. 네, 예. 아직까지는 지금 뭐 탄소 중립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내용이 좀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연말쯤엔 한두 개 정도는 좀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공시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 또 삼성 그룹이잖아요. 삼성 그룹의 또 ESG 경영에서 분명히 좀 본격화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더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건설사로서의 어떤 뭐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있겠지만 뭐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 뭐 수소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과 다 엮이면서 일단 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에서 특히 이제 원유와 좀 엮여 있는 쪽에서 좀 충분히 좀 탑픽이 될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주가상으로 보면 6월 24일 날 28,000원을 찍고 지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뭐 건설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매집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시세를 한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업종을 하반기에 탑픽 업종으로 꼽아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유가 관련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줬습니다. 어제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뭐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 한화 또 여러분 뭐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코오롱, 두산, 현대중공업, GS, 뭐 효성, 이수, 일진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서 앞으로 수소 쪽의 디벨로퍼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 왜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삼성그룹이 좀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 관련된 업체가 무엇일까를 좀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수소와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수소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쪽 이런 쪽이 아니라 결국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뭐 수소도 같은 경우도 충전소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건물 쪽으로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좀 건설사 쪽도 분명히 좀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랜 조정을 겪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하반기에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네. 좀 사실은 뭐 오늘을 좀 열애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박스권 자체에 밀려 있는 부분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은 시원하게 좀 시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좀 올랐죠. 지금 12,3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그래도 2배 이상 오른 부분들 좀 시세를 좀 급하게 땡겼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잘 버텨요. 예, 22,000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파골 묘 조수님께서 유가 100달러 오는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전에도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이 의견에서 어떤 답글을 주시겠어요? 뭐 사실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뭐 예언할 수는 없죠. 근데 100달러까지 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호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뭐 예견한 거기 때문에 일단 경기는 분명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달러까지 간다고 한다면 네. 좀 에너지 한 축에 대한 어떤 상당히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가는 건 조금은 시장에 좀 빨간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유가가 좀 크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유가. 네, 100달러면은 뭐 호황이기도 하고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의 하향 안정화, 안정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유가 반등으로 발주, 해외 발주 업황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자라고 의견 주시면서 블루 수소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소 디벨로퍼로서의 위치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지수 상승, 음식료 섹터 영향과 전망은? 오늘 피에 꽂히신 것 같은데요. 가격 상승에 꽂히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네. 옵션 만기일이라서 사실은 안정된 종목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좀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안정된 종목을 하는 것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일단은 식품과 관련된 쪽에서 좀 농산물 관련된 부분 갖고 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공급, 가격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농산물 섹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사실은 강세장을 끝으로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좀 약간 반등을 시도했죠. 코로나19가 좀 터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상승 마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대비 한 3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2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부터 좀 봤을 때는 거의 시장에서 봤을 때 1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이나 이제 농산물 쪽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염려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급에 좀 문제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뭐 네.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경제학지가 감소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큰 산불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음식료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전반적으로 네. 사회 전반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곡물의 좀 자급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좀 올해부터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의 급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는 변수들을 알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농산물은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많이 결정을 좀 하는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1변수는 이제 기후, 이제 자연재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상이변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라든지 라니냐 같은 이런 좀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라니냐가 좀 미국에서 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곡물 작황이 좀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좀 많은 재해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동남아 아시아라든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빈번하게 호수가 좀 많이 발생을 했죠. 뭐 심한 가뭄을 겪기도 한 부분도 네. 있고 이러한 네.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곡물의 파종이라든지 작황 자체, 수확에 대한 부분이 좀 차질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원유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산물도 결국 달러의 어떤 가격을 매기고 있죠. 결국 이제 외환과 관련된 FX와 관련된 부분이 좀 하나의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결국 달러의 어떤 지금 가치와 상당히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 지수가 1년간은 좀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최근에는 좀 약세가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달러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좀 어떤 이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좀 농산물 섹터가 다시 한번 강세가 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강달러일 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를 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농산물 섹터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또 변수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향 소비가 워낙 좀 많습니다. 특히 공급과 소비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 같은 어떤 이런 농산물, 축산물까지도 지금 공급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좀 많이 크게 좀 번지면서 사실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업종에서 상당히 좀 차질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곡물과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지금 부정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개의 어떤 변수를 통해서 지금 공급에 대한 차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금 농수산물 관련된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 측면의 이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농작물 가격의 현황입니다. 뭐 달러가 강세 구간일 때 또 농산물 가격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우리가 많이 느꼈죠. 홍수, 가뭄, 산불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품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음식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료는 이런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 아닐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좀 매출을 좀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비용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좀 국내 음식료 업종의 이익에 좀 원재료가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곡물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 또 해상 운임료가 좀 상승을 계속 겪으면서 사실 이제 제조 원가에 좀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러면서 사실 식음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곡물 가격 변동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실적이 좀 반영되는 약간 좀 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좀 급등하는 사이클이 약간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초부터 시작해서 2분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버텼지만 이제부터는 그 비용에 대한 압박이 확실히 좀 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료 기업들이 가격에 전이를 할 거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전이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껴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상당히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밀가루 값을 비롯해서 라면 가격 인상까지 좀 발표가 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의 좀 강화가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승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좀 대처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밑단에 있는 스낵이라든지 라면 쪽에서의 어떤 효과가 좀 많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마론의 주요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가격 상승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실리콘, 여러 등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다뤄왔고 또 오늘도 유가와 또 농산물까지 이렇게 또 다루게 되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운임료, 인건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좀 시장의 질서가 좀 많이 파괴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생산성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결국 그런 부분을 전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최종 소비자가 좀 껴안아야 하는 좀 약간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좀 부담으로 오는 게 결국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밀가루라든지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피부로 와닿는 좀 식음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좀 물가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좀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내야 되는 또 어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좀 몫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잘 또 받아주면 좋은데 만일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경기가 또 둔화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계속 긴장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음식료 섹터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가 얘기해 주시면서 건설에 대해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내수가 있고 해외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진출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M&A도 많이 활발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안정적인 구조 성장을 위해서는 좀 내수가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좀 해외 진출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에서 좀 실적 부진을 좀 많이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라든지 유통 채널의 어떤 트렌드가 좀 많이 변경이 됐던 부분들, 뭐 그리고 또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내수에서 좀 어떤 부진을 좀 많이 겪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사실 작년부터 좀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이제 식품 소비 트렌드가 사실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이런 과도기가 좀 빠르게 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주요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재료 좀 가격 사이클하고 좀 맞물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비용이 좀 완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내수에 좀 어느 정도 좀 어떤 희망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제 내수를 좀 견조하게 좀 이루게 한다면 해외 진출이 좀 어느 정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섹터와 마찬가지로 식음료 섹터도 한번 하반기에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올랐던 업종 가운데 음식료주가 있었고요. 유틸리티 음식료주가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UBS가 뭐 하반기 내년 S&P 500 지수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탑픽으로 얘기한 쪽도 이런 음식료와 소비재,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을 봤거든요. 무슨 종목이냐면 코카콜라, 코카콜라. 네, 나이키, 마스터카드 이 세 가지 종목을 유망 종목으로 UBS에서 강세장 예상하면서 꼽았는데요. 음식료 섹터 가운데서도 탑픽을 알아볼게요. 윤현 기자님 의견 주시죠. 일단은 좀 그 음식료 업종들은 일단 가격들이 좀 그러니까 매수 가격들이 좀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매수할 때 좀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롯데칠성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뭐 CJ제당 같은 경우는 좀 한 주의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매수가 좀 그나마 좀 가볍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료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직 계열화를 좀 빨리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가의 부담이 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최근에도 보면 이제 뭐 제로 탄소 뭐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트렌드를 좀 중요시 여기는 좀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건강이라든지 환경을 좀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상품들을 많이 좀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맥주 부분과 이제 와인 같은 좀 이런 쪽 이제 주류 쪽에서의 성장을 좀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수제 맥주라든지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라든지 증가세를 좀 포착을 해서 회사가 좀 상대적으로 주류 부분에서 좀 약했었는데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와인 같은 경우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60% 이상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와인 음용 문화가 좀 자리 잡는 부분들 여기에 좀 이 회사가 큰 어떤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는 좀 주류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음료 이렇게 해서 좀 확실하게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올해는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업사이드를 좀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5월 달에 17만 5천 원 정도 지금 고점을 찍고 이 종목도 이제 삼성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의 모멘텀을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길게 본다면 정고점을 다시 한번 녹화하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 수직 계열화돼 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라고 꼽아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쪽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로 사이다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2분기 영업이익이 55% 급증한 실적이 있었는데요. 3분기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 가격 부담감이 없는 국면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칠성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장 초반에 시장이 좀 변동성을 크게 보여준 이후에 하락 압력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118포인트 선, 그래도 저점 3,113포인트 선에서는 조금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장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일단 뭐 저항을 받고 내려오니까 또 만기를 맞이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할 선을 또 잘 지지해준다면 시장 또 다시 한번 희망을 또 걸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심화론 또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가격 상승 모멘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정보들은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